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프린터 새로 내드렸는데 개정된 게 있어서 4월 18일 날 개정되어서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저는 그냥 개정된 거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다시 복사해 주라고 해서 복사했습니다. 한번 바뀐 거 대충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6번에 보면 동그라미 9번 개공 플러스 소공 5배 초과 고용하면 절대적 등록취소입니다. 개공이나 소공, 개공 플러스 소공 숫자 합항수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죠. 이 5배수를 초과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거기에 맨 밑에 빨간 거 2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성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성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개가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맨 밑에 15번 빨간색으로 해놨죠. 개공, 소공 5배 초과 보조원을 고용하면 아까 절대적 취소이면서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2번에 보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또한 개업공개사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경우 500만 원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51번,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렸는데 51번에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 10%라고 돼 있죠. 옛날에 5%였습니다. 5%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1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정도인데 아마 또 혹시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일단 바뀐 거 색깔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지난주부터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특히 중요하죠.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습니다. 사무소 중에서는 분사무소인데요. 암기 프린터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는 서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겸업 제한은 암기 프린터 24번에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이번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인, 특히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되고요. 알리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배수 자격증 있는 사람 소공, 개공을 합한 수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고 5배수를 초과하면 절대적 취소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되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그러나 임신, 출산 등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전속 중개계약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 확인 설명 한 문제, 계약서 작성 한 문제, 보정 설정 손해배상 책임 2문제, 금지행위 한 문제에서 3문제, 중개보수가
2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국민재산권 보호라고 했습니다. 국민재산권 보호를 지금은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즉 의뢰인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업 공개사에게는 뭐 해야 된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된다, 전부 의무와 책임이 주로 시험에 90% 이상 나옵니다. 권리는 중개 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수 2문제 나오는데 그 보수마저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출제가 됩니다. 요약집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강의 노트를 저도 이게 교환을 만들면서 좀 요약집에 맞게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찾기가 또 힘들 수 있어요. 고민이더라고. 이걸 요약집 순서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옛날 강의 노트대로 해야 될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일단 요약집 페이지를 적어놨으니까 강의 노트 페이지도 적을까? 그러면 두 개를 적어 앞으로 두 개. 지금 안 적어놓으면 저도 찾지를 못해요. 미리 적어놔야 찾지. 제가 강의 노트 몇 페이지에 있다 이걸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강의 노트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기본서를 해야 되나. 이게 저도 와이프하고 이거는 또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했네. 지금 자료 만들면서 이게 해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은 되더라고요. 일단은 하여튼 요약집 페이지, 요약집 순서대로 강의 노트는 54페이지. 제가 강의 노트는 사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솔직히 좀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강의 노트는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PPT 파일로만 가지고 있어서. 자, 어쨌든 그 강의 노트는 나중에 찾고 지금 일단은 요약집 페이지를 지금 주교재가 요약집이니까 요약집 페이지를 참고로 하십시오. 강의 노트는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되니까 강의 끝나고. 자, 기본 윤리인데요. 기본 윤리는 품위유지, 그 다음에 신의성실, 공정중개, 성관주의 의무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 규정, 법조문에는 없다고요. 보조원도 이런 의무를 지키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럼 보조원은 이런 의무 품위 손상해도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보조원에 대해서는. 성관주의 의무도 명문 규정 없습니다. 명문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없다는 이야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는데 민법에는 성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수의민은 우의민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단지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다음 중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해서 성관주의 의무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게 품위를 손상했는지, 어떤 게 신의성실에 위반되는지 그런 사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어떤 게 품위 손상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비밀 준수입니다. 역시 비밀이 어떤 게 비밀인지 그것도 역시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비밀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비밀 준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는 비밀 준수는 개공 등, 아까 보조원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명문 규정 없다고 했는데요.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누설해도 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비밀이라도 만약에 위정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으니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출제됐습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벌 날아다니는데 괜찮겠죠?
말벌이기는 한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자, 비밀 준수는 언제까지 준수해야 되냐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폐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X입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비밀 준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비밀 누설 위반 하나만 오로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시험에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옛날에 간통죄 이런 게 친고죄였죠. 지금은 간통죄 폐지됐지만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벌하는 걸 친고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고요. 살한 사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다른 명예훼손죄 같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 불벌죄는 오로지 비밀 누설 위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금지행위입니다. 요약집 44에서 48. 이 페이지가 많은 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즉 금지행위 자체 9개, 10개가 있는데 금지행위 자체에서 시험 암기 프린트 보면 돼요. 못 찾으면 11번에 요거 그대로 있죠. 암기 프린트 11번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약집은 44에서 48이고요.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자, 개공등입니다. 개공등. 개공등에 해당되는 게 암기 프린트 31번에 보면은 예금이 비결이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이제 새로 프린트 받았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 요 새 프린트에다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새 것으로 끝날지 또 개정될지는 지금 개정이 예고돼 있기는 해요. 아직도 계속 바뀝니다. 근데 시험에 임박해서 바뀐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온 적은 있습니다. 바뀐 거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면 시험에 내는 수밖에 없죠. 자,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거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있죠. 자,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같이 시작. 대가리에 동그라미 다 해놨어요. 매무수거 그럼 4개만 시작. 관직상투 시공시. 예, 매무수거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는 임의적 취소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아파트 분유에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분들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했으니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요건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임의적 취소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온 게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데 이거 줄였지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야 돼요.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한다. 금지행위 아닙니다. 문구점을 운영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것 금지행위 아닙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니죠. 매매하는 걸 소개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라고요. 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 장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을 수 없다고요? 제가 말한 걸 보면 돼. 이게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잖아요. 꼭 저번 주까지는 또 아무도 안 가져왔더만은 강의 노트 이걸 다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저번 주까지는 안 가져오셨더만 아니 이제 그러면 또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나눌까 바꾸지 말까요? 안 바꾸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안 바꾸라고 하면 옛날 그대로
아니 또 옛날 그대로 하니까 또 뭐 요약집 사라고 해놓고 요약집 순수 아니라 하고 또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요약집으로 좀 바꿨거든요. 이게 참 저도 괴로워요. 자료 옛날 그대로 하고 그냥 안 바꾸면 저도 좋은데 또 그러면 성의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이 나온다고 이게 말 나오면 바로바로 저한테 또 전달이 되거든. 그러면 저는 또 긴장해가지고 또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 뭘 잘못 알아요? 31번은 아까 예금이 비결 이거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밤에 하다가 지금 낮에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그냥 자꾸 뒤바꾸면 안 돼. 하던 대로 해야 돼. 사람이 루틴을 정해야 된다고요. 계속 새벽에 공부하던 사람은 계속 새벽에 해야지 갑자기 또 밤에 하고 이러면은 리듬이 깨지면 힘들어요. 다음 주부터 밤에 오세요 이제. 틀리 말할게요. 지금 매매업은 의뢰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매매를 업으로 하니까 딱 한 건만 매매하는 건 업 아니죠. 계속 반복 집장사를 반복하는 게 일반 손님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집 살라고 찾아왔는데 그거 하나 팔면은 그거는 매매업이 아니라 직접 거래예요. 손님한테 하는 거는. 매매업이라는 거는 손님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업을 하는 것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매매업하고 직접 거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임대업은 해도 돼요. 임대업은. 그럼 임대업을 하는데 임대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나 방 걸려고 하는데요. 아, 내 임대업 사업자니까 내 거 해라. 이거 하면 직접 거래라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건물주인데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손님 받는 거는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직접 거래 아니잖아요. 임대업은 해도 되는데 매매업은 안 돼요. 됐습니까 이제? 예? 파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냥 일반 물건 파는 거는 아니고 여기는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이런 걸 매매업을 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자재 매매업은 아까 된다고 했죠. 닭을 매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끼도 가능하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거는 중개대상물 아니잖아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악이죠, 악이. 알면서 하니까 알면서 그를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금쟁이 중에서 과거에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은 초과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요즘은 많이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나왔던 거 기출문제 지문 보면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많이 받기로 약속만 했지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 아니다. 제 친구 저기 속초에서 지금 크게 뭐 중개업을 하고 이번에 그 대시양 아파트도 뭐 지금 전세대인가 다 분양을 거의 90%까지 분양된 완전히 시공사하고 깊이 관여돼가지고 하고 돈 엄청나게 잘 버는데 지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중개보수를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했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 실질적인 왜 그랬는지는 뭐 현금으로 받았으면 증거 없으니까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대요. 그 벌금 5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묻길래 절대적 취소. 이 법에 의한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금액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평택에서 80억짜리 했는데 1억 주더라고. 중개보수를. 토지 1억을 중개보수 주더라고요. 그래도 받아놓고 안 받았다 해도 요즘은 다 뭐 CCTV나 뭔가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줬든지 통화를 했거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나중에 괜히 골치 아프다고 그럼 개정의 정의 전혀 없고 판사가 이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줬다. 차 한 대를 감사의 표시로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해서 마지못해 수령했다. 과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다 X입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외에 다른 거는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죠. 그래서 많이 받아도 됩니다. 권리금, 분양대행수수료, MGM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건 민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판례가. 이런 것들이 출제됐고요. 또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업자. 업은 직업을 하는 거라 했어요. 그런데 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게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통념상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가격을 속이는 거.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고 그래. 대두리. 손님이 10억만 받아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매수인한테 11억 7,300만 원입니다. 이러면 그럼 30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뒤끝다리를 자르려고 한다고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이. 그 대두리 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떼먹으면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청약적출, 청약예금, 주택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를테면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 계약서의 경우에는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 안 되죠. 실장도 개공 등이잖아요. 실장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나 애인 명의로 사는 것은 직접거래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최근 판례가 오로지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고 실질적으로 모든 자금 집행 등을 개공이 했다면 직접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배우자 명의로는 안 하고 애인 명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개받아 보면 저도 망한 게 이게 직접거래 때문에 망했는데 자꾸 싸고 좋은 거 돈 되는 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막 1억씩 버는데 이게 중개보수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거래를 자꾸 직접거래라기보다 직접거래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한 거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다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지금 완전히 거래가 안 되고 가격 내려가고 이러면 이자 부담되고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직접 거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X 이런데 X라는 말은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금지행위 X 아니다 해도 된다. 금지행위는 못하는 거고요.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아니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일방대리 X 이 말은 일방대리는 해도 된다. 대리가 민법에서 임의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임의대리고요. 법정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래서 대리 가능합니다. 일방대리는. 민법에서는 절대 쌍방대리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됩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절대 안 됩니다. 민법하고 차이점입니다. 투기조장 안 됩니다. 뭐가 투기조장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도 판례가 맞는데 미등기 전매 등 중간 생략 등기 탈세 목적 이런 게 그러면 1억에 샀다가 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전매 차익을 한 푼도 못 남기고 그대로 1억에 되팔았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 대신에 미등기 전매는 했다.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남겨먹은 돈 없는데 그래도 금지행위다.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못 남겨먹어도 취득세는 내야 되죠. 그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쟁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건 아예 중간 생략해버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니까 전매 차익을 비록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쟁이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나왔던 게 또 반복에 나온다고 이 지문이 기출문제 지문이. 자, 여기까지 7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가로 신설된 건데 시공시가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되는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이런 게 어제도 그 당국대 대학원 그 오시는 개업공개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한다더라. 계약 예를 들면 20억 계약해놓고 나중에 20억인데 40억으로 계약해가지고 대출만 30억 받아버리고 다시 계약 취소하고 또 20억으로 새로 계약서 쓰고 대출은 30억 받았으니까 오히려 20억이면 돈 더 남는 거죠. 갭 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무갭 투자도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 더 남는다고 대출. 사기가 그렇게 쉽게 성립 안 해요. 형사상 사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지금 거짓 신고한 경우 그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거는 이제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골이 그걸 글로 잡아넣고 싶으면 검사가 잡아넣으려고 마음먹으면 그거 적용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거짓 신고하면 10%고요. 다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지 사실 그냥 실수로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 실수로 하면 10%고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이거는 지금도 뭐 모든 부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끼리만 정보망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이게 지금 9번이 지금 최고 근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담합하는 거죠.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회원업소는 권리금이 비싸요. 비회원업소는 권리금이 싸고요. 중개업소 개업하려면. 그래도 비싼 거 주고 들어가야 돼. 이거 현실은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고발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중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해. 더 왕따 당해요,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독립투사나 이런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하던 애들은 일부 지금 정치계에 있는 애들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폐인됐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투쟁을 하는 게. 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파트 분유의 입주자 커뮤니티,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입주자 커뮤니티가 입예협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분양 당첨되면 벌써 입주하기 전부터 뭐 돈 거두고 막 몇만 원씩 내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인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건설사도 거기에 대한 좀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사에 높은 가격으로 광고 유도해가지고 높은 10억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주면 이 중개업소 이제 이용 안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 업무를 방해하는 것 다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3번이 아니고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인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조금 전에 봤던 시공시입니다. 아까 그 11번에 맨 뒤에 있는 3개. 시공시,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거, 이 3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요. 이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원래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사실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받고 나면 이제 신고인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휴대폰을 지금 한번 치보세요. 치면은 한국 부동산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해가지고 저는 전화해봤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려고. 여자분이 전화 받더라고요. 그 지금 요 부동산인데 중개사무소인데 아파트 분유회에서 와가지고 자꾸 시세보다 3억 비싸게 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인적사항, 피신고인 인적사항 다 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좀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접수됐다고 하면은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니까. 자, 그 접수받고 나면은 이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되고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한 달 거 다 모아가지고 매월 10일까지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사실은 같은 의미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것처럼 이것도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니까 결국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나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요약집 47페이지. 47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사항 지금 PPT에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디귿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참고인 인적사항은 있는데 정인 인적사항 하면 정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입니다. 정인은 아무도 안 써주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정인 썼다가 정인은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죠. 정인 선서하면 참고인의 경우는 그냥 참고로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 정인 구해오라고 하면 정인은 구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화해보니까 귀찮아 하더라고. 접수되면 무조건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절차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종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네요. 그것도 그냥 종결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니까 또 자료 다 보내가지고 승인 받고 하려면 귀찮죠. 무조건 접수됐다고 하면. 그래서 딱 느껴지더라고. 그 젊은 여자분이 접수 받으면서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전화 목소리에서도. 그냥 종결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요즘 국토부 장관 누굽니까 이름? 원희룡. 지금 대통령하고 국토부 장관 이름밖에 기억 안 나는데 또 이름 기억나는 장관 있어요? 원희룡은 좀 많이 나오던데 자주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 아마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저하고 학번만 같습니다. 학교는 다르고 그건 서울법대 82년도 수석했어요. 원희룡 그러니까 학력고사 수석했어요. 제주 오용고등학교 무슨 제주에서 수석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딱 지금 원희룡 한 명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 망했어요. 수석한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못해요. 대부분. 근데 원희룡만 지금 장관하고 있으니까 장관 했지 국회의원 했지 도지사 했지 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잘 된 거죠. 공인중개사도 수석한 사람 100% 다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만 원희룡 장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억,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니은 신고인이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마음대로 종결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결 못하고 무조건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요약집 54페이지에 보면 요 표가 있습니다. 요약집 54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오늘은 강의 교환 보고 이거 보고 하려면 헷갈려요. 시간 관계상 찾기 힘들다고요. 자,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겠죠.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의미가 없죠. 그 지금 이번에 바뀐 게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주인 동의 받아 가지고 국세 체납 사실 열람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근데 제 생각에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열람해보고 세금 체납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미 계약 다 했는데, 계약금 다 줬는데, 그러면 만약에 특이하고로 적자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손님이면 만약에 세금 체납한 거 있으면 속였으면 계약 무효로 하고 뭐 손해배상 얼마 해주기로 한다. 그럼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주인이 계약이니까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 우위 시장인지 임차인 우위 시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방 구하기도 힘든데 뭐 대충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방을 구하려고 다녀보니까 전부 다 없고 좋은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요즘 교육공개사 분들 제가 뭐 이제 연수교육을 이제 올해부터, 이때까지는 3년 동안 인터넷으로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연수교육을 또 현장에서 지금 찾아가는, 경기도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직접. 지금 저도 이게 광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강주도 한번 있는데요. 2,000원 뭐 하나 해달라 소리는 안 하더라고. 2,000원. 어쨌든 그 교육공개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이 더 어렵대. 매매보다 오히려. 아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계약할 때부터 가져오란다라고. 잔금 치를 때 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체납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떼봐야죠. 당연히 잔금 치를 때 등기사항 증명서도 잔금 치기 전에 반드시 한번 떼봐야 되죠. 마지막에는. 근데 보통은 사실은 세금, 보통 일반인 같으면 재산세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빌라 사기 이런 것처럼 종부세가 80억 나오고 이런 임대업자들이 문제죠. 업자, 직업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일반 개인들은 뭐 재산세 100만 원 내려면 한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내요. 자동차는 별로 안 비싼 거 가지고 1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 넘게 내죠. 집은 100만 원 내려면 시세 한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낸다고, 재산세. 그 100만 원 안 내가지고 뭐 경매 넘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개인 집은.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악성 임대인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예 허그에서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 그런 분들 빼고 그냥 개인은 세금 가지고 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세금보다 더 문제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가구 같은 거 선순위 세입자 이런 거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문제죠. 방은 여러 개인데 그거는 잘 안 나타나니까 떼보려 그 뭐
전입신고한 거, 확정일자 받은 거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또 그런 거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주인이 오피셜 같은 거는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세금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그 빌라왕 이런 분 80억 세금 체납된 것 때문에 죽은 거에 때문에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세금 같은 거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는 또 미리 세입자 될 사람 마음대로 열람해 보면 그게 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위반이 될 수도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주인 동의 받아야 돼요. 그 주인 동의 받으려면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동의 받아야 된다고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법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떤 걸 규제하면 또 누구는 피해보고 이런 게 항상 나타나죠. 지금 뭐 전기차 이런 거 생기니까 지금 주유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주유소도 사행산업이죠. 이제 가면 갈수록 친환경차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 계속 문 닫고 있대요. 그럼 또 전기 배터리 이런 또 회사들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건 다. 자, 그런데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인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미리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는 씁니다.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두 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는 근거자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부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을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을 교부하면 되는데 그 서식에 기재된 게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책임이 따르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사실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고 그냥 제시하면서 자 세금 다 낸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할 때는. 근데 나중에 설명 못 들었다 할 수도 있으니까 첨부해 놓는 게 나중에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첨부해 놓는 게 좋겠죠. 그 손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 복사해 주든지 하고 원래 한 장만 받을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에 원본을 보관해 놓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손님은 복사해 줘도 뭐 완납했으면 되니까. 자, 확인 설명은 개공에게 의무인데요. 소공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교부인데 개공 또는 소공인데 소공은 작성은 할 수 있지만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왜냐하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 소공은 자격정지니까. 원래 옛날에는 개공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였는데 500만 원 이하가 되려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강화된 게 아니라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서명, 날인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확인 설명할 사항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암기입니다.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주변 시세 따오기인데 이것만 10억의 매물이 나와 있으면 손님한테 개업공개사가 이거 10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조금 요거 비싸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가격 조정은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보고 집을 보고 말씀하시죠.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비싸게 내놓으면 접수 받아요? 안 받아요? 중개업소에?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저보고 사장 한 3억 비싸게 저도 내놔봤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받으면서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싼 거부터 다 팔려야 팔리니까. 근데 제 친구한테
제 딸 걸 팔아달라고 내놓으니까 너무 비싸다고 접수 안 받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 다른 중개업소 내놔버렸어. 그래서 친구한테 안 하고. 굳이 안 한다는 사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나만 안 받으면 다른 데도 다 안 받으면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다 아예 사장님 일단 내놓겠습니다 하고 다 받으니까 문제죠. 전 친구니까 저한테 싸게 내놓으라고 아예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나도 내 거면 싸게 내놓겠는데 또 한 다리가 틀리잖아. 딸 걸 내 맘대로 싸게 딸이 얼마에 내놔라고 하는데 제가 싸게 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 거면 제 맘대로 하지만 딸은 닭띠에다가 B형 이렇게 B형이 또 직설적으로 말 팍팍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저는 AB형이라서 막 소심해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들으면 또 며칠 동안 고민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자식 눈치도 보게 되더라고.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 설명해야 됩니다. 왜 설명하냐면 옛날에는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존, 교부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럼 현실적으로는 교부해요 안 해요?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주기는 주지만 그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법정서식은 전부 다 B5 용지로 돼 있어요. 크게. 근데 실제 교부하는 영수증이 그런 걸 교부하는 게 아니라 은행 전표처럼 반 잘라가지고 교부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불법이었다고 그렇게 하면 처벌받는다고 법정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협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법정서식은 없어졌어요. 그래도 돈을 받으면 영수증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법정서식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바닥면이 신설됐습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요약집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52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해도 됩니다.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게 되겠죠.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런 거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 없는 것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답은 불응해도 된다. 단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곤데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에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이론을 만든 분은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도배 깨끗합니까? 물어보는데 임차인 될 사람이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모른다 적고 모르겠다 말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손님이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런 재수없는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사실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집 보러 가다가도 그냥 가버려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중개업소 널려있죠 막 여러 개.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바로 가버린다고 옆으로. 그냥 무조건 최대한 포커페이스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요. 일본에 가서 배우세요. 일본은 혼내와 다떼마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혼내 진심하고 다떼마의 손님 접대용하고 완전 달라요. 그 일본 여자들 진짜 막 저도 홀딱 반하겠더라고요. 길에서 뭐 길 물어보니까 따라오면서까지 가르쳐주고 뭐 너무 친절하더라고. 온몸을 바치고 싶더라고. 진짜 돈만 있으면 좀 주고 싶더라고.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렇게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친절히 몸에 배이는 분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부동산도. 자,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없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분증 보자 했는데 이제는 함부로 그냥 보자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니까 개인 식별 정보
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개인 식별 정보인데요. 개인 식별 정보는 법령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에 보자고 할 수 있다라고.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는 비교하는 거는 아직 지금 확인설명서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 및 날인도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법정서식은 거래계약서만 법정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다는 거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인데 협회는, 시도의사는, 등록관청은 이렇게 주어를,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은 주어를 많이 바꿉니다. 공법에서도 예를 들면 장관, 시도의사, 뭐 시장, 군수 이런 거 주어를 바꾼다고요. 시험에 많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표준서식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자, 여기까지 하고 계약서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